오늘이 벌써 우리가 약속했던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 문자 보낸 것처럼 저 어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여러분들 만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이제 또 겨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눈물이 그냥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떨어지더라고요. 폭포수처럼. 겨울에 또 해요? 겨울에? 겨울에는 고등부 전교 수업을 하죠. 지금은 우리가 비문학, 그러니까 사실 이 여름방학 때 비문학을 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문장 읽기입니다. 문장 읽기. 제가 이 특강을 하기에 앞서 어떤 영상을 하나 찍었냐면 이 특강에서의 목표, 특강을 하려는 이유와 관련된 수업 영상을 하나 찍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부모님에게도 전달이 됐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한 얘기인데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딱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이 모의고사가 아니라 내신이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배우고 수많은 문제를 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를 틀려. 외부 지문이, 외부 작품이 들어간다면, 시험에 나온다면 그럴 수 있지. 그거는 공부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한 작품, 공부한 지문에서조차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문제를 소화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살펴봤더니 여러분들이 읽는 습관이 길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국어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리더라.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 그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아. 왜냐? 우리가 그동안에 풀어왔던 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문제를 풀어. 그런데 이 고등학교 내신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이 대학 입시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문제를 함부로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학교 수준으로 내면, 중학교 때 냈던 방식으로 내면 만점자가 많아. 문제가 쉬워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만점자가 많습니다. 그러니 만점자를 줄여야 돼. 그리고 만점자를 줄이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되느냐? 애들을 배열시켜야 돼. 1등부터 꼴등까지. 그러니 문제를 까다롭게 낼 수밖에 없는 거야. 단순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맞게 생각할 수 있는지 혹은 긴 선택지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문제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거 요구하는 게 뭐야? 단순해. 문장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 적 없잖아. 지금 회사에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짧은 문장 안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이 있었던 거구나.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는 것을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 왜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저도 선생님을 지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국어교육과를 나왔죠. 단순하게 국문학과가 아니라 저도 이제 여러분들 임용시험을 봐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저도 국어교육과를 나왔어요. 국어교육과에서 당연히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각 교과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반영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 교육과정하고 교과서는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매번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그것이 반영된 교과서가 출판될 때마다 야, 진짜 대단하다. 내가 대학에서 배웠던 것이 지금에 이뤄서야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교육과정이 자꾸 좋아지는 거구나. 학생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데 여전히 학급당 인원수가 많죠. 지금 그 교육과정대로 실현이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명 이내여야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 지금까지 20년 전이나 아니죠. 제가 학창시절이 벌써 몇 년이야.
20년 전이면 대학생 때인 거니까. 25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 수업 방식이. 다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과제가 늘어났죠. 수행평가라는 이름 하에.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 중학교 때까지는 일단 어떤 과목이 됐든 간에 기초적인 학문과 관련된 각 과목의 학문과 관련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주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사고 훈련을 하는 거는 고등학생 때예요. 그 선봉에 서는 거는 국어인 거고 국어와 영어가 되겠지. 예전의 영어와 지금의 영어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 예전의 영어는 정말 도구였어, 도구. 그러니까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 도구인 거지 그걸 통해서 사고력까지 측정하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영어 외국어 영역, 영어 영역이죠. 영어 영역 수능 문제를 보면 단순하게 도구적 기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문학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비문학처럼 읽어내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 공부 잘하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의 경우는 뭐로 공부를 하냐면 SAT로 공부를 합니다. 미국 대학 시험, 그 대입시험 있죠? 그 지문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지문이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비문학 지문이랑 똑같아. 그거를 영어로 옮긴 거예요. 문제도 똑같고 유형도. 어쨌든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그 다음에 소중한 노력 그 다음에 정열 이런 것들을 이번 방학 동안에 4번의 수업을 통해서 썼다고 한다면 이 쓴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 정열이 그대로 큰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습이 필요하다는 것.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같은 텍스트, 같은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달라집니다. 뇌를 이루고 있는 성분도 뭐야? 뇌를 이루고 있는 성분도 단백질이야. 단백질은 근육을 이루는 성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몸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 그러니까 쉐이프, 몸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 많이 고민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데 생각해보면 뇌도 똑같이 단백질로 구성돼. 그러면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진화론 할 때 용불용설 들어봤어? 과학 시간에 용불용설 안 들어봤어? 중학교 때 하지 않나?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어? 계속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그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목이 길어진 거 아니야? 그거 아직 안 배우나? 진화? 어쨌든 용불용설이 무슨 뜻이냐면 사용하는 데는 자꾸 그 능력이 발달한다는 거야. 우리 운동하는 거랑 머리 쓰는 거랑 똑같아. 똑같이 단백질로 구성되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다 근력 운동하는 것처럼 머리도 부분적으로 사용하면 여러분들 그 머리가 발달합니다. 이건 진실이야, 진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우리가 수업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자꾸 보니까 머리가 막 띵해. 머리가 아파. 열도 올라.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를 실제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운동하면 열나고 땀나고 하잖아. 똑같아. 머리를 쓰고 있다가 뭘로 나타나는 두통으로 나타나는 거야. 머리 아프니까 약 먹어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머리를 정말 잘 쓰고 있는 거구나, 활용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그런 자극이 지속되어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달라진다는 것. 그래. 계속 이제 그 공부와 관련된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혹은 그 이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제 수업한 거랑 그제 수업한 거랑 오늘 수업한 거랑 다 편집을 해서 이번 주말에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고선 앞으로 2주간 더 복습을 하시는데 이 복습을 할 때는 이 영상이 이게 시간이 길잖아. 우리 수업이 3시간인 거니까 영상 편집하면 거의 2시간 반 정도가 된단 말이야. 이거를 하루에 소화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별로 하루에 한 번씩 영상을 보는데 그냥 문제별로 보세요. 한 문제
5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고 조금 길면 한 20분일 수도 있잖아. 딱 하루에 한 문제씩 영상으로 복습을 합니다. 그렇게 2주간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뭘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 어머님들께 다 어제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복습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뭘 얘기를 했냐면 서점에 가면 그 1학년 기출문제 비문학만 모은 기출문제집이 있으니까 그거를 구입하셔서 영상 복습 이후에 하루에 한 지문씩만 풀리게 해달라. 그렇다고 강요하면 여러분들 잔소리로 받아들일 테니까 그냥 한 지문 풀었니? 이렇게 확인만 좀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제집 사면 그 문제집 다 안 풀어도 돼. 어머님께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집을 다 풀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까먹지 않고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을 맞아야 지금 이 여름방학 때 특강한 이유 혹은 특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딱 하루에 한 지문이에요. 그러면 최대 국어 공부하는데 드는 시간은 20분 안쪽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우리 집 꼬맹이도 안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 마. 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최소한 매일 할 수는 정말 없겠지. 힘들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거야. 다만 이 5일간 중에서 최소 3일 정도는 그래 일주일에 3번 정도는 7일 중에서 3번 정도는 국어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국어다운 사고를 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아는 거와 실천하는 거와는 별개이긴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빨리 볼게요. 빨리 보고 이제 그 통지문 한번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백열전구에 대한 얘기를 하죠. 백열전구는 이렇게 된 구조래.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백열전구를 혹시 본 적이 없다. 백열전구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는다. 손. 그러면 혹시 우리 중학교 때 그 과학 키트 세트 이런 거 있지 않나? 그런 거 있어 없어? 과학상자. 아니 왜 그래?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도 대답을 좀 해줘야지. 이제 또 안 볼 거 아니야. 과학상자. 네 고마워요. 없다고? 없어요. 그럼 혹시 뭐 그 왜 건전지 연결해서 손전등 만들거나 꼬마전구 연결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 있었던 것 같아요. 꼬마전구가 백열전구랑 같아요. 꼬마전구 생각하면 돼. 백열전구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게 백열전구거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수진이가 모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래 모를 수 있어. 국어에서는 배경지식을 요구한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으니 지금 백열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알면 이 첫 번째 문장에다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모른다는 전제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둥근 유리구, 필라멘트,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죠. 계속 필라멘트에 전압을 가하면 뜨거워진 필라멘트에서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전압을 가하면 뜨거워진대. 뜨거워진 필라멘트에서 일부 에너지가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된다. 여기 일부라는 말 주의해야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백열전구, 그러니까 필라멘트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일부 에너지와 또 다른 일부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네. 그럴 때 지금 이 지문에 따르면 일부 에너지가 바로 지금 전자기파의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뜨거워진 필라멘트에서 일부 주의하시고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나온대. 이 전자기파의 파장은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데 이 전자기파는 연속 스펙트럼이래. 이중 또 이중이야.
그러면 이 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전자기파가 또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 중 빛은 10% 정도이고 빛은 10.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문학을 볼 때 지금처럼 수치가 나오죠. 숫자가. 비문학에서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 10이라는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지금 이중 빛은 10인 거고 나머지는 열의 형태인 적외선이 된대. 그러면 일단 10하고 90으로 나누는데 10이 빛이고 나머지가 지금 열의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백열전구야. 백열전구, 전구의 기능이 뭐야? 전구의 기능이. 그래, 불 켜는 거야. 밝게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이 전구에서 나오는 빛과 열 중에서 뭐가 중요한 거니? 그렇지, 빛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보고 빛이 10분의 1 조금밖에 안 되는 거구나. 10B라는 숫자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되게 비중이 적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계속 봅니다. 전구에 투입되는 전력의 대부분이 열로 방출되므로, 그렇죠. 지금 그 얘기했던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전력, 여기 이제 전력이라는 말을 좀 주의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전압을 가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니 이 전압이라는 말이랑 전력이라는 말이랑도 같은 거지. 실제로 같은지 아닌지는 몰라.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맥상 같은 거로 처리를 이제 해주는 거야. 계속 발광 효율이 아주 낮고, 뭐 당연한 거죠. 빛이 10%밖에 안 되는 거니까. 따로 표시 안 했어요. 필라멘트가 고온으로 가열되면, 그렇지, 뜨거워진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봐봐. 지금 여기부터 계속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자꾸 견주어 봐야 돼. 어떻게 짝이면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건데 안 나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고온으로 가열되므로 끊어지기가 쉬워. 이거 이제 새로 나온 거잖아. 고온으로 가열되면 끊어지기가 쉽대. 수명도 짧다. 그러니까 빛이 10%밖에 안 돼. 그래서 효율이 낮고. 그 다음에 고열이면 끊어지기도 쉬워. 그래서 수명도 짧대요. 전구에 가해지는 전압을 높여.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이면 지금 전압하고 그 다음에 필라멘트의 온도하고는 비례관계인 거네. 높이면 빛의 비율은 높아지지만 죄다 비례래. 수명은 반대구나. 근데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 왜냐? 앞에서 고온이면 끊어지기 쉽다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뒤에 수명은 짧아진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 다만 여기에서는 전압을 높이면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빛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 비례 관계가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은 백열 전구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형광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설명한 백열 전구로 설명한 거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빛이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얘기했냐면 빛의 효율, 발광 효율하고 그 다음에 수명, 이 얘기를 했던 거니까 형광등을 볼 때도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해서 빛이 나오고, 그리고 형광등의 발광 효율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가 당연히 중요한 정보겠죠. 왜? 설명 대상이 둘이 늘어났으니. 설명 대상이 둘로 늘어나면 뭐라 그랬어? 지원아, 설명 대상이 둘로 늘어나면 우리가 뭐 생각하기로 했지? 이 글에서 핵심이 뭐였던 거예요? 비교랑 대조인 거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앞에서의 특징하고 어떻게 공통점이 될지 차이점이 될지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찾아내야지. 봅니다. 이제 형광등이에요. 형광등은 이제 여기 있는 건 LED죠. 집에서도 대부분 LED 많이 쓰잖아, 요새는. 형광등, 다른 학원에서도 형광등 쓰기도 하고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그 백열전구처럼 형광등의 생김새를 떠올려주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원통형 유리관, 그러면 얘는 뭐랑 다른 거야? 아까 백열전구는 어떻게 됐어? 어떻게 생김새였어? 유리구래. 그렇지. 둥근 유리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표시해서 앞에 백열전구는 유리구였어. 얘는 원통형 유리관이야. 이렇게 이제 손으로 연결해서 표시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손으로 표시해도 좋고 지금 맞아. 이 생김새 백열전구의 생김새는 이랬지라고 앞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줘도 짚어줘도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것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핵심 정보가 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꾸 짝을 맺으려고 해야 돼. 얘랑 쟤 다른 거였어. 이런 식으로. 계속 봅니다. 원통형 유리관 내에 수은과 불활성 기체.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네.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고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야? 그렇지. 불활성 기체인 점에서는 공통점인 거고 수은이라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되는 거지. 자꾸 이런 거 이렇게 연결지면서 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 끝에 필라멘트가 붙어있다. 양 끝에 필라멘트. 여기에서도 이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뭐 필라멘트는 똑같이 됐어. 아까 전에 지금 우리 백열전구가 어떻게 생겼냐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형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지금 형광등이래. 지금 저 형광등 원통형 유리관에 양쪽 끝에 필라멘트 그리고 여기에 좀 여러 가지를 채웠겠죠. 그렇게 본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야? 지금 얘와 차이점이 있는 거. 유리구 안에 응? 원래 유리구 안에 응. 있었는데 응. 그러니까. 맞아. 얘 필라멘트 있고, 여기 필라멘트 있고, 거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돼. 그래서 차이점이 뭔지. 위치? 그래, 당연히 그렇죠. 네. 위치. 다르죠. 양 끝에 있느냐, 아니면은 그 공간의 가운데에 있느냐. 그럴 수 있지. 맞아. 괜찮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 그렇지, 개수. 왜냐면 얘는 필라멘트 하나야. 얘는 필라멘트 2개. 양 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는 필라멘트 개수에서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 설명 방식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첫 번째 문장이 뭐였어? 백열전구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했지. 지금 여기도 구조 설명했어. 그 다음에 뭐 나왔어? 백열전구 그 다음에 뭐 설명했어? 내가 동그라미 1, 2, 3 했잖아. 동그라미 1, 2, 3이 뭘 의미해? 동그라미 1, 2, 3이 뭘 의미해? 동그라미 1, 2, 3이 뭘 의미해? 왜? 자꾸 강요하죠, 대답을.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정신없이 나왔는데 자꾸 생각을 하라 그래. 머리가 안 돌아가는 판국에. 네, 그럴 수 있죠. 동그라미 1, 2, 3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순서인 거지. 어떤 순서야? 빛이 나오게 되는 순서 혹은 빛이 나오는 과정. 이게 대한 거니까 지금 형광등도 어떻게 해서 빛이 나오게 되는지 그 순서 과정이 이어지는 게 앞에 나오는 글의 구조랑 뒤에 나오는 글의 구조랑 같게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용을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봅니다.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 그 앞에 있는 거랑 지금은 봐봐. 일단 생각해봐. 필라멘트 똑같이 지금 전압을 가할 거 아니야. 전력을 투입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라멘트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써? 기본적인 과정은 그래, 똑같아. 지금 여기에 열전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필라멘트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열이 나오는 거지. 열전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필라멘트에서 열이 나오는 거지, 열. 오케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물론 단어가 자체가 달라졌어.
이거 영어에서도 비슷하잖아. 영어에서도 되도록이면 같은 단어를 안 쓰려고 하죠.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써서 새로움을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국어도 마찬가지지. 더군다나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기 위한 거니까 같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 새로운 단어를 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더욱 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수은입자에 충돌하면 자외선이 발생한다. 앞에서는 무슨 선이었어? 앞에서는 그렇지, 저기에서. 그런데 여기서 또 있어. 그래서 이제 지금 얘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야. 하나는 자외선인 거니까 적외선이랑 연결이 됐네. 하나가 또 있어. 지금 이 자외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자외선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필라멘트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이 자외선 어디서 나오는 거지? 뭐라고? 그래, 맞아. 형광등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딱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잖아. 여기까지 읽은 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어려운 거 아니야. 저는 새로운 단어, 아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요구할 때, 질문할 때, 지금 지문 외의 단어를 동원하는 질문은 하지 않아요. 다 지문에 있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 자외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왜? 왜 합리적이야? 여러분 다 생각할 수 있다니까? 충분히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구체화시켜야 돼. 왜냐? 지금 이렇게 지문 읽는 것처럼 다른 지문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거든. 그냥 내가 읽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 수은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쫄지 마. 내가 뭔가 어렵거나 특이한 거나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니까. 저 새끼 왜 자꾸 당연한 걸 물어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답은 해주세요. 속으로가 됐든 겉으로가 됐든. 있잖아. 왜 수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승우야, 왜? 열전자가 수은입자가 충돌해서 그렇지. 수은입자에 충돌하면 나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수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지금 열전자에서 나온다고 하면 열전자에서 나온다고 설명을 하겠죠. 그렇게 문장을 쓸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죠? 되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당연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개면서 생각을 해야 돼.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자외선 적외선 다르다고 했어. 그런데 백열전구에서의 적외선은 어디서 튀어나와? 봐봐. 아니 어떻게 우리 한 번에 다 기억하겠어? 봐봐. 적외선 어디서 나와? 적외선 어디에서 나와? 그렇지, 그거야. 적외선은 필라멘트에서 나오는데 자외선은 지금 수은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됐어? 지금 자외선, 그래, 1차적으로 눈에 띄는 건, 자외선, 적외선 다르구나. 이건데, 이 자외선하고 적외선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어떻게 되는지도 따져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글을 잘 읽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물질, 이것도 이제 구조상의 차이가 되겠네. 백열전구에는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어, 안 발라져 있어? 그렇지. 형광등엔 발라져 있네. 닿으면 빛으로 바뀐다. 아이고. 닿으면 빛으로. 그래. 형광등하고 백열전구의 기능은 똑같죠? 빛을 발생시키는 거야. 그런데 빛이 발생하는 과정상에 어떤 차이가 있어? 백열전구에서는 빛이 어디서 나왔어? 그렇지. 필라멘트에서 나왔지. 그런데 형광등에서의 빛은 또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금 형광물질에 닿으면 빛이 나온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형광물질에서 빛이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백열전구는 빛이 필라멘트에서 직접 발생하는 거고, 형광등에서는 빛이 어디에서? 형광물질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야. 물론 지원아, 필라멘트에서 빛이 나올까 안 나올까? 형광등에서 필라멘트에서 빛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그럼 나랑 가위바위보 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내가 이기면 나오는 거고, 지원이가 이기면 안 나오는 거고. 어떻게 해? 가위바위보에 맡겨야 되는 거야 이거? 그렇죠. 나와 안 나와?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지금 여기에 있는 필라멘트랑, 그러니까 형광등에 있는 필라멘트랑, 그 다음에 백열전구에 있는 필라멘트가 다른 건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렇지, 같겠지. 필라멘트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산소랑, 옆 강의실에 있는 산소랑 같아 달라. 산소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같은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 물론, 여기에 있는 책상이랑 저쪽 강의실에 있는 책상이랑 같은 책상이긴 하지만 생김새는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백열전구에 있는 필라멘트나 형광등에 있는 필라멘트나 같은 거지. 그런데 필라멘트에서 아까 백열전구에서 뭐 얘기했어? 10%가 빛이라며. 그러니 여기서도 지금 빛이 어디서도 나오겠어, 당연히. 필라멘트에서도 일부 나오겠지. 그렇지 않겠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읽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게 뭐 문제로 나오는 것 같지는 나오지는 않아.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갈고 닦아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글의 의도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계속 볼게요. 이때 형광물질 종류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 자외선을 빛으로 바꾸는 변환 효율이 종류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고 변환 효율이 달라진대. 앞에서도 효율 얘기했잖아. 지금 백열전구의 효율이 어땠어? 낮았죠? 그러면 다름으로 라고 얘기를 했으니 형광물질에 따라서 빛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름으로 형광등의 발광 효율에도 영향을 준다. 형광등은 필라멘트에서 이게 이제 친절한 거야. 형광등은 필라멘트에서 직접 빛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여기서 빛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 자외선이 형광물질에 닿으면 빛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 지금 그거를 한 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사실 3학년 지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는 뭐 정확하게 읽어내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 1학년이 됐을 때 한 학기 정도, 빠르면 3월 정도만 지나도 지금 이 지문, 지금 이제 백열전구, 형광등 지난 시간에 이거 말고 하나 더 LED가 들어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지문의 3개의 문제, 아니 2개의 문제였던 것 같아. 2개의 문제를 충분히 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열 온도를 낮출 수 있어서 이 온도는 뭐와 관련되는 거야? 필라멘트와 관련되는 거죠. 전력을 투입하면 필라멘트가 어떻게 돼? 뜨거워진다라고 어디서 얘기했어? 지문 어디? 백열전구에서 얘기했던 거지. 그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지. 백열전구에 비해 30% 정도의,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30% 정도의 전력 소비로, 이거 이제 잘 봐야겠네. 이게 치사한 거야, 이거는. 봐봐. 백열전구에 비해 30%의 정도의 전력 소비로 같은 밝기의 빛을 낼 수 있대. 그럼 발광 효율이 거의 몇 배라는 거야? 30과 백열전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백열전구에 10을 넣었으면 전력을
형광등에는 얼마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니? 다시 백열전구에 10을 넣었으면 같은 빛의 밝기를 내기 위해서 형광등에는 얼마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3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같은 밝기의 빛을 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보면 거의 3배 아니야? 3분의 1이잖아. 전력량이 3분의 1로 줄었어. 그럼 거의 3배인 거지. 맞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이 문장을 백열전구에 비해 발광효율이 3배가 좋다라고 하면 얼마나 단순해? 얼마나 편해? 바로 직접 우리가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거야. 다시, 그럼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뭐였냐? 아까 지금 백열전구랑 그 다음에 형광등이 나왔어.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자고?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근데 우리가 먼저 읽은 건 뭐야? 백열전구야. 백열전구의 특징이 나왔어. 그럼 그 특징과 관련해서 얘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지문을 잘 읽고 있다, 그렇지 않고 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읽으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말들로 바꿔낼 수 있으면, 바꿔서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지문이 잘 읽히고 있는 증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렇구나. 그럼 굳이 3배까지 계산 안 해도 돼. 국어에서 뭘 계산을 해? 이거 수학도 아니고 산수도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계산해야 되는 선택지가 있어.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풀 때 선택지에서 계산을 해야 돼. 왜냐면 지금 지문에 어떤 식이 설명을 손으로 이렇게 설명이 된 게 있으면 그럴 때 계산하는 선택지는 무조건 마지막에 판단하세요. 국어는 계산하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어야 돼. 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나중에 꼭 기억해. 국어에서 계산하는 건 가장 마지막이야. 딱 선택지 읽었는데 이거 계산해야 돼. 그럼 그냥 건너뛰어. 그럼 얘도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돼? 백열전구보다 발광효율이 어떻다? 발광효율이 어떻다? 높다. 그렇지. 높다, 좋다 정도만 처리하면 된다고. 내가 원하는 건 자꾸 그런 거야. 글에는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바꿔서 좀 기억하려는 연습을 하자. 또한 백열전구에 비해 적외선 방출도 적고 수명도 길다. 앞에서는 수명이 어떻다고 그랬어? 짧다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문제 확인합니다. 백열전구에 투입되는 전력은 필라멘트를 통해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되며, 그렇죠? 앞에서 이제 전력 어떻게 됐어? 뜨거워지고 거기서 일부 에너지가 전자기파로 나오고 거기에서 다시 빛은 10, 그 다음에 적외선 90 이렇게 나왔던 거지. 이 중에서의 90%는 적외선이다. 그 10%라는 말을 뒤집은 거야. 10%는 빛이라고 했던 거니까. 얘는 쌤. 네. 근데요. 여기서요. 필라멘트를 통해 전자기파 형태로 바뀌는다 했잖아요. 근데 일부만 얘가 되고 일부만 전자기파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문장은 모든 게 전자기파 된다.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이 없잖아. 여기서 일부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럼 이 얘기는 일부가 나온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 그렇지. 뭐라고? 나온다. 그렇지. 이거 나온다는 얘기잖아. 네. 네? 다시. 일부가 나온다는 얘기는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 그래, 나온다는 거. 왜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문장은 다 저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 전자. 그러니까 여기 다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 학생 근데 일부라는 말이 있어야죠. 아니지. 왜 일부라는 말이 있어야 돼? 거기에서 나오는 건 똑같은 건데? 똑같다고요? 여기서 필라멘트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필라멘트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필라멘트에서 나온다는 얘기잖아. 네. 아니 쌤, 그게 아니라요. 필라멘트에서 전자기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다른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그렇지. 그거 봐봐. 지금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넌 내 얘기가 이해가 되잖아. 그리고 내 얘기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 그럼 너 얘기로 나를 좀 설득시킬 수 있느냐? 그럼 그게 안 되잖아.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설득이 안 될 수 있어. 단 한 명이라도. 그럼 걔는 정답이 아니지. 무슨 말이냐면 비문학에서의 선택지는 그 지문을 통해서 항상 옳아야 되는 거야. 어떤 때는 옳고 어떤 때는 옳지 않다가 아니라 항상 옳아야 옳은 선택지입니다. 누가 봐도 옳아야 돼. 제가 안 옳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봐봐. 내 얘기를 네가 수용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 너의 얘기를 내가 수용을 못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는 거 아니야. 쌤, 근데요. 어. 의미를 부여를 해줘야죠. 위에서는 일부러 하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해? 그럼 나한테 따지지 마. 나한테 따지지 마. 이거 내가 낸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나온 걸 내가 바꾼 것 뿐이야. 그럼 이제 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한 거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이 단어를 안 썼어. 일부라는 말을 안 썼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부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일부라는 말을 안 썼기 때문에 틀렸다. 지금 이런 논리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가 나온다. 지금 그럼 이 문장이 일부가 아닌 다른 거에 대한 얘기냐? 그게 아니잖아. 근데 얘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걸 포함한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입구야. 지금 일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한쪽에서는 얘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가 나오겠죠? 다른 쪽에서는 이제 얘가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바꾸면 지금 이 녹색에서는 분홍색이 나온다. 틀린 거야? 아니죠. 그렇지. 지금 이게 그 얘기잖아. 이게 그 얘기잖아. 지금 녹색에서는 분홍색이 나온다. 그럼 설명 이렇게 할게. 분홍색에서의 일부는 녹색에서 일부는 분홍색이고, 녹색에서의 일부는 파란색이야. 녹색에서는 분홍색이 나온다. 이 문제는 다 핑크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다 핑크색. 그러니까 왜 다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있냐고. 제 머릿속에. 네. 정답이 나왔죠? 지문에 있어야지. 응? 그리고 너가 사고방식을 고쳐야 돼, 그거는. 너의 사고방식을, 그거는 고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 이건 정말. 내가 이제, 물론 2주밖에 안 되긴 했지만, 인하가 글을 잘 읽고, 그리고 글을 분석적으로 보는 건 아주 좋아. 그런데 그게 어떤 한 방향으로 잘못하게 되면, 문제 잘 풀 거야. 그런데 계속 어떤 거에 턱턱 막혀. 그런데 그 설명서나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납득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지. 인하의 문제 혹은 인하의 손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인하가 고쳐야 돼. 여기에는 그 어떤 일부, 전체 이런 말 자체가 없어. 그냥 이에 대한 얘기인 거지. 2번 볼게요. 백열전구는 형광등과 달리 하고 있으니까 건너뛰어야죠. 백열전구는 필라멘트에서 직접 빛을 얻기 때문에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죠? 형광등보다 발광 효율이 높게 나타나지 맞아 틀려? 다시 여기서 문장 봐봐. 백열전구는 형광등과 달리 건너서 백열전구는 직접 빛을 얻기 때문에 맞아? 형광등보다 발광 효율이 여기가 틀렸죠. 높게가 아니라 낮게지.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읽는다. 기본적으로 주술 관계를 확인해야 돼. 주어는 뭐고 서술어는 뭐고. 뭐에 대한 설명인 거냐. 수명은 형광등보다 짧다. 뒤에 거는 맞네요. 그래서 얘는 틀림. 넘어갑니다. 됐어요? 봅니다.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법률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지금 법적 불이익. 그런데 법적 불이익에는 두 개가 있네. 벌금도 법적 불이익인 거고, 과태료도 법적 불이익이야.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하나는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대. 다시. 그러면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그 다음에 효력이 부정되거나. 그래서 우선이라는 말을 썼어. 그럼 우선은 어떤 뜻이야? 지금 여기 우선, 그 다음에 먼저를 얘기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뭐 순서나 또는 수량.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가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야.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했던 얘기네요.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 있지만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있거나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 정말 여기서 내가 지금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1 한 거는 앞에서의 1하고 좀 구분하려고 내가 일부러 다른 색깔로 한 건데 결국에 이 1이 앞에서의 1하고 같은 거네. 지금 요 1하고 같은 거. 미안. 요 1하고 같은 게 아니라 미안해요. 얘랑 같은 거죠. 얘는 없는 거예요.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법규라고 한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 지금 단속법규에 대한 얘기하고 그에 대한 사례로서 공인중개사를 얘기하고 있어.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그렇지. 지금 벌금이나 과태료 이게 부과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그래.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돼요. 새로 나온 내용은 급부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거. 그런데 계약 내용에 따른, 왜냐? 계약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 경우니까.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급부를 할 의무가 뭐냐?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급부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네.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뭐에 대한 설명을 했어?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지금 법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 하지만 효력 자체는 두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이에요. 우리 한편 나면 뭐 얘기를 했냐면 앞에서 나온 내용을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 주기로 한 거야. 왜? 한편은 뭘 바꾸는 거지? 설명 대상. 그래,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한편이 나오면 설명 대상, 그 다음에 화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내용을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뭐 해야 돼? 어떤 점에서 같은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따져주면 됩니다.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이거 주의해야겠네.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면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앞에 나온 내용하고 뭐가 되는 거야? 공통점이 되는 거죠. 다시 앞에서는 뭐 얘기했어? 법적 불이익만 나타나는 걸 얘기한 거잖아. 계약은 인정했던 거고 여기서 있을 뿐 아니라 그래 얘도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네. 체결된 계약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도 받고 계약도 인정되지 않는 거야.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법규라고 한다. 그래서 강행법규에 대한 얘기. 1문단은, 앞에 앞문단은 단속법규. 그 다음에 여기는 강행법규. 두 개의 공통점은 법률에 정해진 내용하고 어긋나게 계약할 때. 맞죠? 공통점이지? 그리고 또 공통점 뭐야?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차이점은? 그렇지. 강행법규에는 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계속 봅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치? 앞에서는 계약이 인정이 되면 급부 요구가 되는데 여기서 계약이 인정이 안 되니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대.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고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미 급부가 이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따를 필요가 없어. 하지만 이거 판단되기 전에 이미 뭐 했다면? 급부를 이행했다면 뭐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한다.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그러니까는 지금 앞에 단속법규는 어떤 사례를 이용했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이용했고 지금 강행법규에서는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동업, 요걸 이제 이용하고 있네요.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지.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 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할 수 있다는 것인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방식과 여기서 설명한 방식이 똑같죠? 처음에 봤던 어떤 거였지? 대결정보. 그거랑 이거랑 같은 방식인 거지.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 볼게요.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그래.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발생하면 맞아 틀려? 그렇지. 두 가지 모두 법적 불이익이 나타났으니까 맞아. 때로는 부당이득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당이득은 어디에서? 그렇지. 강행법규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하네. 그러니까 얘는 맞네요.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그 하나는 빗방울이죠, 빗방울. 빗방울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